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디지스트의 뇌인지과학과 전공의 교수로 있는 문재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그런 뇌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의 그런 목차입니다. 오늘 간단히 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간단히 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뇌는 또 어떤 것인지 그 뇌의 신비에 대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뇌 연구가 요즘 어느 정도 되어 있길래 그런 학생들의 그런 학습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뇌를 쓰는 공부라는 게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타임지지입니다. 타임지지 21세기 첫 번째 회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The Brain, The User Gu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유사일에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쭉 지나왔던 시대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농업시대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산업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나노바이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조금 있다가 뇌 중심의 융합기술의 시대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대가 되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뇌를 이용한 산업이라든지 뇌를 이용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자, 보면 미국에서 위에 보고 있는 그림은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께서 미국이 소련에 비해서 굉장히 과학기술이 뒤져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다가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오겠다는 선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달정복 선언이라고 하는데, 케네디를 가장 존경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케네디 대통령의 그런 연설을 이용해서 이런 뇌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문샷 투 더 마인드라고 해서 뇌정복 선언을 실시하고, 우리는 달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1.4km짜리 이 조그마한 우주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뇌정복 선언이라는 걸 하고, 굉장히 지금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질환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뇌를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이제 뇌를 이용하는 학습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좀 보면 역사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마 히포크라테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 의사 만들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는 뇌를 지능과 감정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오늘처럼 좀 더운 날 고민하셨나 봅니다. 갑자기 뇌는 심장에서 나온 피를 식히는 곳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아무도 이거에 대한 반박을 못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갈레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바로 뇌가 우리 생각과 정서, 기억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됐고요. 자, 그리고 뇌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부위가 기능을 알고 있다는 거 안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 브로카나 베르니케라는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가 언어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특정한 시기에 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시절에 2개국어, 3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머리에 혼돈이 와서 한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뇌가 적기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필요성을 이 두 분이 이제 밝혀낸 것이죠. 그 이후로 알츠하이머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가장 두려우시죠? 알츠하이머 병 올까봐. 알츠하이머는 독일의 의사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관리했던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뇌 속에 특별하게 뇌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고 또 특정하게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했고,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21세기 최초로 그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은 바로 뇌에 대한 사람을 줬죠.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기억과 학습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에릭 칸델이라는 교수님께서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서 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2004년도에는 이제 냄새에 관련된 그런 그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 뇌가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린다버 교수님은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연구를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분입니다. 자,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머님들이 내 신경 하나, 내 신경 둘 그렇게 세면 3171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에 다 모여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뇌신경세포를 하나씩 꺼내서 오늘부터 차곡차곡 쌓으면 약 1000km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9km니까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그 잘 이렇게 모아져서 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른들 하면 뭐 어지간하지 않으면 다 1.3에서 1.4kg 정도의 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노트북이 굉장히 가벼운 게 나왔지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일기를 한 페이지씩 쓴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일기를 다 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기억을 쭉 다 갖고 있죠. 평생을 갖고 가죠. 큰 이유가 없는 한은.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가 약간 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세계에 있는 가장 좋은 컴퓨터보다 좋은 컴퓨터를 머리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신경 전달 속도는 좀 빠르다는 거, KTX보다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고 가장 중요하게 어머님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거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것들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적당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뭐 뇌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시켜 드리면 원하지 않는 기억을 지울 수도 있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런 영화에 나왔던 기술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전쟁 갔다 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원하지 않는 기억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없애는 기억들을, 그런 기억을 없애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뇌를 자극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 파동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해서 뇌의 기억력을 높인다든지 학습 능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이상목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티브 호킹이라고 불리우는 교수님이신데 실제로 나실 때부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캘리포니아에 가서 연구를 하시려다가 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같이 갔던 학생은 이제 사실 딴 세상으로 가고 이분은 목 아래로 전부 마비가 되신 분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학구열을 잠재우지 못해서 이런 특수한 휠체어를 만들어서 그 아직도 논문을 1년에 20-30편씩 쓰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뇌는 살아있으면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뇌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보면 지금 일본에 있는 도요다하고 혼다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건 사람의 휠체어입니다. 이건 생각으로 움직이는 휠체어고요. 이거 한 대를 만들어 파는 게 자동차 한 대 만들어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간신히 도요다를 따라잡았다고 현대가 하고 있지만 이미 도요다나 현대는 다음 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아하는 부분인데 사실 뇌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뭐 옆으로 가자 그렇게 움직이는데 가장 문제는 어른들은 이렇게 마음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본에서 지금 실용화가 못 되는 게 일본은 턱이 많은데 이렇게 멈춰야지 하는데 벌써 갑니다.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많이 다치셔가지고 사실은 미리 이 어른들의 마음을, 어르신들 마음을 미리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요즘은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휠체어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애들이 이런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생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 같은 경우 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마음으로 손에 불을 막 내면 저렇게 게임기에서 불이 나와서 불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뇌파를 이용한 게임들이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뭐 그런 영화들
또 뭐 뇌로 기계 움직이고. 그리고 뇌과학에서 가장 큰 발전했던 건 살아있는 사람의 뇌 속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fMRI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람의 뇌 속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어서 옛날에는 죽은 다음에 열어봐야 됐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보고 계신 거는 어떤 학생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의 이제 뇌 기능, 뇌 신호를 다 받아서 모은 다음에 이 학생이 거꾸로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왼쪽에 있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에서는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의 얼굴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컴퓨터는 아마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남의 이제 생각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고 보신 적 있나요? 꼬마애들 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근데 요즘은 뇌를 이렇게 읽어서 이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거 물어보는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생각을 읽게 된 다음부터는 남의 꿈도 이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꿈도 훔칠 수 있게 돼서 정말 잠들기도 무섭죠. 그리고 뭐 뇌에 대한 치매에 관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뇌를 쓰는 공부라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에는 연접이라고, 시냅스라고 하는 연접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세상 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신경세포는 혼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혼자 자라는데 신경세포는 혼자 있을 때 살지 못합니다. 신경세포는 항상 두 가지 정도의 세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를 보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신경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신경세포가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연결된 이 시냅스를 많이 갖고 있는 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아인슈타인의 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상인보다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했죠. 뭐 공부 잘하면 머리가 클 줄 알았는데 머리도 별로 크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서로 간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공부의 가장 관점은 시냅스를 잘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부분은 여러 어머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E.T. 영화 다 보셨죠? E.T.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손가락 끝이 닿을 듯 말 듯 하죠.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 교류하죠.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바로 저 E.T. 만들 때 시냅스를 머리에 두고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시냅스가 사람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텔레파시죠. 그거 갖고 싶으시죠. 도대체 애가 뭔 생각하는지 안 보고 다 알 수 있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면 너무 좋은 세상이겠죠. 자, 뇌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이제 보시는 거에 가장 왼쪽으로부터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뇌세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약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3살 정도가 되게 되면 이 만들어진 이 세포들이 서로 간에 시냅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진 않지만 이렇게 점점 이제 시냅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시냅스가 이제 10조 정도까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세부터 6세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대로 배치되고 쓸데없이 연결된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까지만 만든 것들끼리만 서로 연결을 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7세가 됩니다. 7살 하면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죠. 가장 좋게 쓰는 말이 미운 7살이죠. 험악한 말들도 많죠. 뭐뭐 하고 싶은 7살, 뭐뭐뭐 하고 싶은 7살. 7살이 왜 미우냐면 바로 처음으로 부모님들하고 다른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식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살이면 더 이상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식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개성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살이 되면 개성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7살이 이제 되게 되면 자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밉죠. 가자 그럼 좀 가고 집에 좀 있으려면 있으면 좋은데 계속 그냥 뭐 말도 계속 말대답하고 힘들죠. 그게 바로 7살이고 그 7살이 가장 창의력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어머니의 그 억누르는 한마디, 아버지의 억누르는 한마디가 애의 창의성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7살은 힘들지만 꼭 참고 지켜보셔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는 다 지나셨죠?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지금 15세까지 달리고 있죠. 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목소리가 높아지고 좀 더 조리 있게 반박을 할 뿐이죠. 15세가 되면 슬슬 발달 단계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성이 생기게 됩니다.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30세부터는 이제 점점 뇌는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질 방법은 없고요.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뇌의 발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럼 뇌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출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냅스는 거의 없이 신경세포들이 널려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 보시면 이제 어린애들은 자기가 손으로 만진 거, 입에 집어넣은 거, 뭐 맛보고 코 흘리고 코 자기가 다시 먹고 오만 일들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많은 정보를 뇌 속에다 넣죠. 그러면 저렇게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아지죠. 뭐 코에서 나오는 건 맛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먹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게 바로 14세 정도가 되면 자기가 필요한 기억들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세부터 14세까지 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테두리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때 좋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굉장히 창의력 있고 똑똑한 학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 아세요? 뭐 유명한 학생이죠. 3살 때 그 당시에 IQ를 측정할 수 있는 게 200까지였습니다. 그래서 IQ를 20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바우만 방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210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50이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그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뭐 3세 때 IQ 210, 뭐 나사에 우주의 비밀을 풀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 나이에 나사도 갔었고요. 뭐 여러 가지 했었죠. 지금은 그냥 국립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거에 만족하면서 사십니다. 아직도 굉장히 그 지력이 좋으시고 굉장히 하시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치에 미달하 있습니다. 거기에 다다르지는 못하셨죠. 그런 부분은 과연 이 어린 학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이제 뒤에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뇌 발달을 천천히 보면 아까는 신경세포 하나 단계로 봤지만 이제 뇌 전체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생존의 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파충류의 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는 그냥 생명 관리를 하죠. 숨 쉬고 심장 뛰고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는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파충류의 뇌가 딱 저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받으면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하는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빨리 사는 쪽으로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지력을 높이는 데 도운 뇌는 아니죠. 그래서 인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뇌는 아닙니다. 사실 저 부분이 죽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코마 상태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뇌사 상태죠.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숨을 쉬게 되는 찬스가 이제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고요. 조금 단계가 넘어서 바로 이제 3살부터 6살 때 일어나고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감정의 뇌가 이제 크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뇌라고만 썼지만 저 부위는 감정도 관여하는 변연계라는 곳도 있지만 저 변연계 뇌 속에는 학습과 기억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마라고 하는 곳인데요.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감정의 부분에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굉장히 감성적으로 풍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되면 영장류의 뇌라고 하는 사고 판단 이해, 하면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요. 결국 이제 뇌 안에 있는 어떤 일을 해야지 결정하는 그런 곳들을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인 학생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포유류의 뇌와
영장류의 뇌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갑자기 그 영장류의 뇌 쪽에 해당하는 그 피질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커지면서 그냥 편하게 감정에 순응하면서 살았었는데 그것들이 조절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힘든 거죠. 실제로 그냥 이거를 동물의 왕국으로 보자면 사람과 포유류가 사자하고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자와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사자가 사실 사람들하고 잘 살 수도 있겠죠. 바로 이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 사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죠. 그래서 그 사자를 잘 키워서 이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과 이성이 부닥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성적으로만 쳐다보시게 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로 보자면 저기 이제 생존의 뇌는 그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그 학생들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 때는 뭐 거의 저 상태는 다 벗어나고 태어나게 되니까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갖게 되는 거는 감정의 뇌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그 태아 교육이나 그런 것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뭐 1살, 2살, 3살 때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살짜리 학생들한테 뭐 음악을 크게 들려주는 그런 것들보다는 도리어 아마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다 모빌 달아놓죠. 그게 이제 애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줘서 뇌의 가소성을 그렇게 키워주는 그런 장난감인데, 실제로 너무 어린애들한테는 그게 너무 과도한 정보입니다. 막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죠. 어리 빠지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실제로 좋은 방법은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금을 하나 그어두면 그 금을 따라서 어린애가 눈빛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기 뇌에서 필요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 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뭐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 이야기죠. 뭐 바닷가에 가서 저 바닷물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하는 것처럼 그 애한테는 그 선이 그런 바다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그런 부분이죠. 그러는 기간 동안에 생기는 거는 지성이 생긴다기보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감성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기 부분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건 저기 감정을 넣는 부분에 기억하고 학습이 있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면 바깥쪽에 있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피질 부분에 모든 기억들을 넣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감정에 있는 저 속에다가 기억이라든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들어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안 맞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감정과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들, 학생들이 흔히 얘기하는 내가 뭐를 배워왔다는 것은 그 당시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정보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흡수를 하고 자기 생각을 더했을 때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식을 만들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학습받은 것,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이후에 자기의 이성으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유류의 뇌에서 그 학습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뇌의 구조라고, 발달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뇌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부분입니다. 뭐 침팬지든 뭐 우랑우탄이든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영장류에 해당하는 동물들도 보면 그 앞부분, 우리가 말하는 전두엽 부분은 거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하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린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하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부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도와주는 상담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이제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지식들은 이제 결국은 자기의 좌뇌와 우뇌에 걸쳐서 나누어지는데, 이 좌뇌와 우뇌 부분은 남녀 간에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들은 좌뇌하고 우뇌, 특별하게 남자들은 뭐 좌뇌, 여자들은 우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랑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두껍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자는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못을 들으면 양쪽 뇌가 같이 생각을 하죠. 근데 남자들은 듣게 되면 그 귀에 그 듣는 부분에 해당하는 뇌만 활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런 이제 그 사실은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바로 어린애 때입니다. 어린애 때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어린애들은 남자애들도 여학생들처럼 그렇게 좌뇌 우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주었을 때 그 감정적인 것도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남자에게 장미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만 반짝거립니다. 귀 속에서 장미라고, 장미에 해당하는 우리 듣는 뇌 부분하고 뒤에 부분에, 머릿속에 이제 장미는 떠올려야 되니까 시각 부분, 두 부분이 올라가는데 여자들 뇌는 온 사방이 빨개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장미 줬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시든 장미 준 나쁜 사람, 뭐, 인조장미 준 사람, 그런 생각하면서 오만 생각을 다 떠올리기 때문에 이제 사실 뇌가 막 복잡하고 힘들죠. 하지만 분석적으로 다 얘기하고 오니까 이제 남자들이 뭔 일을 해도 봐주는 거죠. 그죠? 다 아니까. 그래서 실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교육들을 이용할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너는 혹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어? 아니면 너는 그래 그러면 뭐 보라색 장미를 누가 막 어린애가 칠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도 안 돼 그러고 지우고 세상에 보라색 장미가 어디 있어? 노랑하고 빨강이지.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애는 망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보라색 장미 왜 보라색을 그렸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어린애가 열심히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 학생의 이제 시냅스는 엄청나게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어린애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좌뇌와 우뇌가 발달을 하면서 나중에 학습에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지금 그 많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좌뇌 교육, 우뇌 교육, 전뇌 교육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공계 교육은 모두 수학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학에만 맞춰져 있으면 실제로 좌뇌 교육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미국에 있었던 국민학교에서 수학 교육 시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미생물이 이렇게 30분마다 이렇게 반씩 쪼개진단다? 그러면은 8시간 뒤에 보통 몇 마리가 될까? 그런 것들 합니다. 뭐 알기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 공부를 절대 숫자로만 가르치지 않고 뭐 돈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를 주고 너가 가면 얼마를 거슬러 와야 되고 그거를 반드시 뭐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3개를 포함한 거스름돈을 받아와라 하면은 이제 애들은 열심히 창의적으로 계산하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창의력을 키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생활에서 계속 부닥치기 때문에 감정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엄마가 사오라는 거 말고도 사 먹고 싶은 게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단순히 이렇게 1 더하기 2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1 더하기 2의 개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좌뇌 우뇌를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좌우 신체를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통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눈 감고 왼쪽 발로만 서 있어 봐라, 오른쪽 발로만 서 있어 봐라 할 때 힘들어하면 그건 사실 좌뇌 교육에 이제 전체 전뇌 교육에서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끔 시켜보고 그래서 사실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 원래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투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데 반대손으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뇌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긴 해도 유현진 선수는 머리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넘어서 극복해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들도 가끔 왼손으로 무슨 일을 해보고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줄넘기입니다. 줄넘기 열심히 하면 양손을 계속 쓰게 되고 자기 발을 양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잡힌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그런 일 할 수 있으니까 수영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하지만 수영장 또 가려고 그러면
부모님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줄넘기 하나 사주시고 그 흙바닥에서 뛰시게 하면 됩니다. 비논리적인 상상이나 공상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은 나가서 이렇게 구름 쳐다보고 그런 이야기 구름 보면서 너는 뭐로 보이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어린애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파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파도를 보면서 요번에 부서지는 파도는 무슨 모양이 될까? 그런 것들을 중학생 애들은 엄마 유치하다고 하겠지만 한 30분만 하면 원래 유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름방학 때 데리고 가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각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방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화려한 색깔 쓰시지 않고 또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막 좁은데 이렇게 꽉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뇌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잘 해서 학생이 좀 넓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향 같은 경우는 저는 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이 없는 방에 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남학생들 키우시는 분들은 그 방에서 나는 향이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그런 향에 오래 있으면 그 학생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향을 조절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대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이나 미술, 이런 박람회나 음악회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보다 저는 훨씬 더 학생들한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서 학생들이 직접 듣게 하고 본인의 감상문을 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무슨 책 갖다 놓고 학문적으로 음악 듣고 학문적으로 미술 보면 별로 그렇게 뇌 발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뇌를 잘 활용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생체시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꼭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걸 꼭 시켜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전에 자기가 했던 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한 뒤에 그거 한번 읽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한번 읽게 하면 아마 2학기 때 어머님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본인도 놀랄 겁니다. 그거는 뇌과학에서 증명된 이야기니까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은 꼭 한번 그걸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자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 또 그런 부모님들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린애들 뇌를 죽이는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저도 가끔 유자식 상팔자를 보는데 극명하죠. 어머님들 거울 보시면 이런 얼굴 나오시죠, 가끔. 자식들 너무 냉랭하게 저렇게 하죠. 그러면 사실 이제 결국은 영장류하고 포유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포유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으로 감싸야죠. 집에 있는 애완견은 되게 이뻐하면서 자식들은 안 이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는 결국 이제 이성과 감성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좌뇌 교육입니다. 말은 하면서 우뇌 교육하는 법도 모르시고 우뇌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시는데, 좌뇌와 우뇌는 개미와 배짱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좌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계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충동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분리적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과학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죠. 반면에 우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중요한 거는 직관입니다. 직관 부분은 창의력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직관은 우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있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사회성 있는 그 우뇌죠. 그래서 좌뇌하고 우뇌가 잘 맞지 않으면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좌뇌만 극도로 발달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 중에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우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식들의 우뇌 교육을 시켜볼까 하면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한테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뛴다고 하면 눈으로 뛰고요. 발로 뛰고 그 다음에 공기를 맞으면서 자기 얼굴에 바람을 느낍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서 뇌가 굉장히 풍성해지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운해 교육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나 혹시 그 다른 이제 어른들 보시면 어렸을 때 그냥 풀밭에 누워서 구름 보면 뭐 말도 됐다 나비도 됐다 했는데 지금 애들들어 그 얘기하면 아마 어머니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죠? 운해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논리적인 상상이나 공상해보는 거죠. 구름이 말일 수가 있나요? 없죠. 하지만 구름 쳐다보고 나비다, 뭐 말이다, 뭐 선녀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그런 것들을 운해를 이제 굉장히 풍부하게 하면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또 감각 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결국 받아들이는 모든 그런 뭐 기계로 보면 센서죠. 그래서 필요한 그런 것들. 컴퓨터에 키보드가 없고 마우스가 없으면 정보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뇌에다 정보를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색이라든지 공간, 이런 향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음악이나 미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해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학생들 붙잡아 놓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좀 음악회나 아니면 미술 그런 박람회 같은 데 가셔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그 학생의 이름으로 대부분 그렇게 가시라 그러면 책 사오십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미술 막 해설집 가지고 와서 막 이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무슨 파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자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 머릿속엔 빨강하고 파랑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게 하고 일기 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자기가 관심이 생겼을 때 그 그림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운해 교육과 잔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운해 교육만 열심히 시키시면 잔해를 갑자기 다 막고 그러면 배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후에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잔해와 운해의 잘 균형이 맞으면 가장 좋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운해가 약간 많고 잔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뇌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러려면은 운해가 좀 더 발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이런 그림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님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일주기 리듬입니다. 생체시계라고 하는 거. 어머님들 아마 해외여행 다니실 때 멜라토닌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죠? 그러면 시차 적응한다고 그러죠. 그게 시차 적응한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계가 있어서 그 시계대로 계속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결국 몸이 힘들어지고 병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안 자는 고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그냥 표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참고를 하셔도 되고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니까 학생들 시간표 한번 짜보라고 하면 뭐 7시 기상, 7시 5분까지 뭐 치카치카 뭐 7시 30분 아침 식사, 7시 반부터 뭐 수학 문제 풀이 뭐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 아무도 없죠. 시간표에만 그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딱 몇 군데 포인트만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멜라토닌은 밤에는 올라가고 낮에는 내려갑니다. 올라가면 졸음이 오게 되어 있죠. 그 졸음이 오는 멜라토닌이 밤 사이에 하는 일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뇌 속에서 정리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보면 한 6시에서 6시 한 반쯤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햇빛이 들어오면 잠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시 반 정도에 아침 운동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동안 몸에서 이제 잠에 빠져있던 부분, 근육들을 다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이렇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아침 10시쯤 되면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가 평소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수학을 해야 되면 수학, 아니면 과학을 해야 되면 과학,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대부분 이제 뭐 관심 있는 좋은 학생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학교는 제가 너무나 놀랍게도 요 시간표에 맞춰서 그 실제로 수업 시간표가 작동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학이 있고 오후에 수학이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비교해 보면 오전에 수학이 있는 학교들이 확실히 학생들한테 좀 더 그 좋은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만큼 집중이 되게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점심이 지나고 한 2시 반쯤 되면 밥 먹고 노곤합니다. 그래서 졸리기도 하지만 이때 잠깐 뭐 15분 정도 낮잠 자고 일어나면 몸 상태는 되게 좋지만 뇌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력이 생깁니다. 뇌에서도 이제 짧은 일을 열심히 하는 뇌가 있고 굉장히 지긋하게 할 수 있는 뇌가 있는데 지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뇌가 활성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지긋하게 해야 되는 것, 뭐 어떤 학생은 수학 문제를 꾸준히 풀어도 될 것이고 어떤 학생은 책을 많이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시쯤 되면 이제 공부를 좀 접고, 왜냐하면 뇌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3시간 일하면 절대로 하루 종일 일 안 하려고 버팁니다. 그래서 저 시간쯤 되면 운동하면서 살살 달래주는 게 중요하고요. 밤에 야식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저 시간이 되면 이제 장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모든 그 몸 안에 있는 혈액들이 다른 데 활용이 되기 시작하죠. 그 시간대 뭘 먹기 시작하면 그 혈액들이 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뇌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오지 않아서 잠잘 준비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시키느라 계속 이제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배탈도 나고 이제 살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학생들한테 중요한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는 꼭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 2시에 깊은 잠을 자야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것들을 뇌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야식 안 좋은 시간이라고 쓴 시간에 보통 학생들에게 그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배운 거 한 30분 정도만 노트에 잠들기 전에 11시 반에서 한 12시 정도까지 정리하고 자라고 하면 그 다음날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2시에 잠이 들려고 하면 12시에 잠을 자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쯤 되면 약간 얕은 잠을 자고요. 2시 때 깊은 잠을 자면서 그날 배운 것들을 싹 머릿속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앉혀놓고 애들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뿌듯하실지 몰라도 그거는 굉장한 시간 낭비입니다. 애한테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저 시간에는 꼭 자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새벽 2시에 자면서 앞뒤로 이렇게 시간을 뭐 5시간 자게 한다거나 6시간 자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시키고 낮잠 자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뇌 가소성은 이제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데 이제 그 그림입니다. 저기에 보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점점점 시냅스가 복잡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스트레스라고 쓴 미사용도 보면 별로 이렇게 시냅스를 못 만들었지만 스트레스라는 데 보면 활발히 사용한 거에 비해서 훨씬 못 만들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써도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는 굉장히 게으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차라리 저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이론들을 해서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21세기에 그 첫 노벨상을 받은 에릭 칸델 교수님이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이제 신경 가소성 이론을 처음으로 밝히셨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노벨상을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에 관련된 뇌 기반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을 정말 한번 이용해서 내가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첫째는 뇌는 게으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 2번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미있고 신선한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쥐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은 동그란 장난감을 주고 내일은 네모난 거, 모레는 세모 이렇게 주면 점점점 신기해서 잘 갖고 놀면서 뇌의 무게가 늘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똑같은 책, 똑같은 일을 자꾸 시키면 결국은 그 뇌는 별로 그렇게 신선하게 느끼지 못해서 들여다보긴 하지만 뇌 속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눈에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일단 피로해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뇌는 신경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로한 뇌는 죽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로하게 하면 죽게 되죠.
기억력이 감퇴되고 무력감도 생기고 뭐 두통, 뭐 고혈압까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뇌는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한 10분이나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씩 학생들이 앉아있는 게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주장하는 거는 잠을 충분히 자는 건데, 그 어머님들은 제가 얘기하면 주말에 막 푹 그냥 몇 시간씩 자는 거 내버려 두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은 아니고 좋은 잠을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러려면 12시에는 불이 다 꺼져 있어야 되고 그 불이 없는 상태에서 잠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그날 자기가 했던 일을 한번 돌아다 본 거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그런 시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아마 과거에 그 저희 뭐 할아버지나 그런 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제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뭐 4시간 그 자면 서울대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별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전에 어머님이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한테 이제 조용한 음악, 그리고 조용한 음악은 어느 때부터 어머님들이 가르쳐야 되냐면 3살, 4살 때 해야 됩니다. 3살, 4살 때 클래식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나이가 들어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이미 좀 늦으셨죠? 늦둥이 보실 때 꼭 참여하시고 참고하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서 이제 뇌가 그 흥분된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뇌 연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모차르트 음악을 틀었던 그런 식물에서도, 거기에서도 꽃을 잘 피운 반면에 이렇게 시끄러운 락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꽃을 못 피우고 마른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그런, 사실 음악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안정적인 파동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뇌 이해, 그런 기반이 어떤 것, 우리의 이제 뇌를 좀 아셨죠? 그러면 이제 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시냅스 발달을 위한 적기 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봐야 4살, 5살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살 때 기억 갖고 계신 분 계세요? 3살 전에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갖고 계시면은 정말 굉장한 보물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대부분의 3살 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기억들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3살 전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그 시냅스 발달에 따른 이제 적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3살 때까지는 아무리 뭐 많이 넣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인 것들, 특히 감성, 좋은 음악 들려주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의 박동 소리입니다.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듣고 나서 힘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그 박동 소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아버님은 빼놓지 마시고 아버님들이 안아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변연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관장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감성 교육을 잘 해야 되고요. 감성을 좋은 감성으로 막 폭발적으로 막 그냥 폭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이런 감성적으로 좋은 뭐 음악적인 소양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뇌피질이 발달하는 이성교육, 이거와 변연계 교육은 잘 교육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좌뇌하고 우뇌 함께 발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뇌 가소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만큼 교육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시킨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신다면은 이제 생틀시계를 활용해서 일주기에 잘 맞춤 교육을 시키시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 내 자녀는 왜 이렇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하지만 사람 중에 이 8가지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언어적 지능, 공간적 지능, 자기이해 지능, 음악적 지능, 논리 지능, 뭐 운동적 지능, 탐구 지능, 대인관계 지능, 이런 8개,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것도 재능이 없어 보여도 이 중에 한 가지 지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찾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간단히 예를 보면 우리 김연아 선수는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재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이 합쳐져야 이런 김연아 같은 재능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히 보면 당연히 뭐 김연아는 운동적 재능이 뛰어나죠. 운동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재능은 음악적 지능입니다. 사실은 음악 감독을 만나면서 이 재능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그 김연아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는 걸 좋아했었고, 그런 음악을 태워서 자기 몸에다가 얹을 줄 아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갖고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자기 이해 기능입니다. 자기 이해를 할 줄 아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실제로 어머님들이 그 자녀들한테 하셔야 되는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애들을 모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그걸 깨달아서, 김연아가 뭐 그 공개석상에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머니하고 아주 좋지는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를 터치하는 어머니하고는 자기는 거리를 둔다는 뜻이죠. 어머니한테 막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자기 이해 지능이죠. 이런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저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박지성은 아시죠?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는데 박지성은 운동 지능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맨체스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로 알고 계시잖아요. 박지성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좋은 지능은 뭐냐면 대인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필요한 지역에 미리미리 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지능이 없어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능이 없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불행히도 저희가 살 때는 그냥 남의 거 잘 베껴 만들면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의 거 베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아니라 초인류만 살아남는 그런 정말 무한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굉장히 불행한 세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아껴주시기 바라는데, 실제로 보면 재능이 있으면 그냥 자기 재능만 잘 활용하면 다 이류는 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 공부 안 해도 다 성적 나오죠.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좀 한다, 열심히 좀 한다 하면 당연히 인류 되죠. 근데 우리 세대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인류는 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혼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데, 혼을 바친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에 빠지는 게 혼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를 하라는 게 혼을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할 일을 알고 내가 주도가 돼서 하고 그 일을 내가 좋아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마 부모님들이 말려도 혼을 바쳐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초일류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삼성과 같은, 삼성은 더 이상 남의 걸 베낄 수가 없죠. 1등이니까. 1등은 남의 걸 베끼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여러분들 자녀가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자기만의 걸 찾고 자기 거를 잘 개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시간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표를 잘 갖고 사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제 학생들을 위해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지 어머님이 아니라는 거, 어머님을 투사하지 마시고 학생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재능을 보시게 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의 그런 재능들을 어머니들이 키워주셔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